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15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으로 하락에 대한 예상이 되었습니다. 태용이 이제 좀 특이하게 3.5% 상승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나머지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 동향은 코스피 1.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 정도로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천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4,090포인트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1,400억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 300억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다시 N자로 올라가는 듯 하는 모습에서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쌍봉 형태로 눌러지는 형태였고요. 61선을 따라서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지만 조금 이제 전체적인 박스권을 그려가는 듯 합니다.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지 이번에는 크게 내려가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15일이고요. 12월에 중순이 도달을 했습니다. 곧 이제 배당 기준일과 폐장일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증시는 올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마무리 이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남은 12월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17일에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향후 움직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매도하면서 또 매수했던 거 뱉어냈고요.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가는 듯 하면서 또 이렇게 AI에 대한 버블 이슈와 함께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금융 투자는 마찬가지 1조 5천억 매수하면서 많은 매수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매도 물량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1선 지키는 선에서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적었고, 지금은 고점까지 여전히 많은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환율은 1,466원으로 11.5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민연금이 환 해지를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결국에는 이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이 갈리면서 이제 환율을 방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향후 이제 이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 쏟아부는 자금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문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추가 상승은 이제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전처럼 1,500원 근처에 왔을 때마다 환율이 찍어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환율에 대한 큰 하락이 나타났던 그 시점을 보면 미국에 대한 그런 환율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높아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 마냥 이제 우리가 이 우려하는 것처럼 환율이 1,500원, 1,600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한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개입이 완전히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상황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이제 채권 지수 편입과 함께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어제 말씀드렸고요. 니케이는 오늘 1.3% 하락했고 상해 종합은 0.5%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0.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일 떨어지기보다는 적절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는 4.1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일단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4,370달러까지. 그래서 꾸준히 금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상승과 위험자산도 상승하는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점점 이제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저유가 시대가 확실히 다가온 듯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때는 계속해서 저유가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에 대한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16%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4%대를 언제 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 국채금리고요. 일본 국채금리는 2%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장기금리에 따라서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0.75%가 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번 주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올리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요. 이제 향후 내년에는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될 텐데, 일본 금리는 아무래도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만약 이제 기준금리를 마구마구 올려버리면 일본 자체도 이제 성장률이 갑자기 꺾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계속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5%를 꽤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한 중반기,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향후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적절하게 일단 꽤 올라왔고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만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충격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자력 테마에 대한 종목 움직임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2% 하락했고요. 2,600원 하락해서 77,1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채로 지금 계속 위아래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사실 예상했던 바고요. 61선 근처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계속 주가가 갇혀 있고,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이 움직임들이 SK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전에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투자 경고 종목이 좀 과도하게 지정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기준일의 5일 전, 기준일의 15일 전에 주가 대비 45%, 75% 이상 상승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그 날짜에 주가가 최고가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반등해도 12월 19일에 그 지점이 최고가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8일에 최고가를 찍고 12월 19일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10만 원 정도 수준이면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꼭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 조절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거 빠르게 해제가 되면 좋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96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87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매수했던 거 크게 뱉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사모펀드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세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73,100원으로 오늘 이제 꽤 많이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했습니다. 6.3% 하락. 그래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큰 바닥 라인 다졌고 21선 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77만 주 매도했지만 사실 수급적으로는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매수했던 부분도 좀 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체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주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매수를 했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일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한전기술 6% 하락을 했고요. 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로 일부 이제 꽤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이 좋지 않아서 같이 좀 하락을 했고요. 어차피 이제 그 수주는 결정이 된 거고 한전기술은 시장이 개선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밴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가능한 구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만 주 거래가 있었고요. 시장 개선되면 바로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35만 주 매도하면서 그동안 매수했던 것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1만 주 매도하면서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S&T에너지는 41,700원 3.7%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600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크게 지금 밀어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 바닥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라인을 충분히 다지고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S&T에너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3,000주 매도, 기관 투자자 32,000주 매도하면서 크게 매도는 없었지만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는 9% 가까이 하락하면서 58,3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BHI는 꽤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정이 좀 깊었고요. 하지만 워낙 이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양봉의 절반 수준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요. BHI는 계속 좋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오랫동안 머무른 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240만 주 거래가 있었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60만 주 매도하면서 일부 매도를 했고요. 사실 12월 5일에도 매수했던 거 12월 8일에 매도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뒤에 다시 크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47,000주 매도했지만 큰 매도 없었습니다. 상한밴드는 바닥 라인 마찬가지 다지면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적절하게 이제 하락 마무리하고 지켜주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자리 좀 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한밴드도 일단 거래량 부족한 상황에서 힘이 좀 붙어야 되고요. 기관 투자자가 5,700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3,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웅입니다. 태웅은 오늘 3.5%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39,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태웅은 사실 다른 원자력 테마보다도 상당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S&T 에너지도 같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는 이 태웅이라는 종목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 음운구름을 뚫고 나가면서 돌파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이 뭐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고를 확실하게 메워주는 모습이었고, 적절한 이제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일단 38,000원, 4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태웅이라는 기업은 뭐 3만원, 4만원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전성기 때의 전 고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단조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연 이제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최근에 상당히 거래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고, 확실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전날 매수했던 거 차익 실현 꽤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가 그 매수 물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또 33,000주를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바짝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도만 집중하던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이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은 7.8% 하락을 했고요. 2만원 아래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진도 마찬가지 연봉으로는 뭐 이미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이 크진 않았지만 확실히 주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비슷해 보이고요. 170만 주까지 거래량 나왔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계속 고점을 위로 뻗어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진은 뭐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떨어뜨렸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18,000원까지 조정을 줬다가 뭐 22,000원, 23,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진은 이 SMR 테마와 함께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46만 주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했지만 언제 다시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일 매수 이후에 큰 매도 없이 물량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5.1% 하락했고요. 5,360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60일선 근처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의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때처럼 터지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79만 주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찬가지 적절한 라인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기술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차익 실현을 크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뭐 기관 투자자는 매수 이후에 큰 움직임 없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 이 주가를 계속 움직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 소스가 있는데요. AI 거품론이 주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 때마다, 기업 실적 발표 때마다 AI가 버블이다라는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품이었다면 이미 그 거품론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고요.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린다는 것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 AI에 대한 버블이 시기상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어제 금요일이죠. 1.9% 떨어졌지만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마이크론 실적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은 괜찮지만 결국에는 향후 AI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AI에 대한 투자 금액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I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금 회수 입장에서는 이 전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그런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 로직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려야 되고요. 반도체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에 대한 이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데이터 센터도 비싸지게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 전력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면 그 자체로 이제 AI에 대한 이 생산량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이 AI를 개발했을 때 빠르게 이제 돈이 회수가 돼야 될 텐데, 비싸면 비쌀수록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 신규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블이 점점 이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시장에서 AI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 AI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이제 초점을 둘 것이냐.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력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아마 초점을 두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증산밖에 없고, 근데 지금 뭐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거의 풀캐파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도 반도체가 모자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직 이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력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이제 트럼프가 극단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 이제 석유를 쓰거나 이제 가스를 쓰거나 혹은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려서 그 전력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이제 비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력에 대한 증가 속도 대비해서 이 전력 수요가 너무 이제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력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는 이 시장 포커싱은 이 세 군데에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짓는데 비용을 계속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형태에서 모듈형, 조립 형태로 교체를 하거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높여서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 2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플로팅 SMR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BS에서 FSMR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구획 설계로 다양한 SMR 탑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범용 원전 플랫폼으로 상용화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부유식 해상 원전을 개발을 했고요.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최근에 이 남태평양인가요? 남중국해 쪽에서 이 해상 SMR을 깔아서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기업이 이 부유식 해상 SMR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설계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인증은 지금 스마트 100에 대한 모델을 2기를 탑재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이 스마트 100이라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서 지난해 9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SMR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SMR과 부유체 통합, 원전 설비 종합 설계, 다중방벽 원자력 경남 용기 개발을 맡았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상에 대한 SMR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게 기술이 더 고도화되어서 해상 쪽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 설치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죠.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고 지역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성 입장에서도 이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은 확실히 덩치가 작아지고 이 자유도가 높고 안정성도 높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모듈이 소형화가 될 거고요. 이 SMR을 넘어서 초소형 모듈 원전, SMR도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캔자스 4개 도시가 HD 현대,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 공급을 하는 이제 테라파워의 원전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최근에 NRC 인증을 받았고요. 좀 NRC 인증을 받기 시작하니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MR이 보급이 고도화가 되고 가속화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BWRX 모델, 테라파워 모델, 홀텍 모델, 이제 몇 개가 추려지기 시작합니다. 롤스로이스 모델. 그래서 이 서방 국가에서 SMR에 대한 보급이 이제는 몇 개가 선정이 되기 시작하고 착공이 되기 시작한다. 거기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X 에너지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딱 이제 우리가 들어보는 이름들이 몇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려지는 듯 하고요.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력산업 세미나가 국내에 있었는데요. 이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AI 강국은 탈원전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전력이 킬로와트 시당 100원을 넘는 순간 경제성이 사라진다. 무탄소 전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원전 PPA 및 인근 데이터 센터 배치를 해서 AI 전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경제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AI에 대한 버블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비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 회수 비용과 그 다음에 이 마진이 적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그죠? 원가가 비싸지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가격이 비싸져서 이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AI는 계속 버블에 대한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패권 다툼에서 AI는 필수적인데, 그것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전력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근데 이 국가 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 가격은 다 비슷하겠죠. 판매하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그 국가의 에너지 가격은 이제 차이가 발생할 텐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에너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에너지 단가가 상당히 싼데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AI가 이제 우리나라가 3위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석탄 에너지를 계속 줄이면서 그런 이제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 방향으로는 결국에는 킬로와트당 1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성이 사라질 거고요. 경쟁 국가 대비해서 AI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에서 6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그런 이제 결론이 이르렀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 정도 수준으로 지금 AI에 대한 이 전력 소모가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기후부가 해상 풍력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여건상 2030년까지 3기가와트밖에 늘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만과 설치 선박 병목에 의해서 11차 정기본 목표와 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목표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2030년에 연 4기가와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2035년에는 25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하는데 일단 2030년까지는 얼마 늘리지 못합니다. 3기가와트밖에 안 되죠. 그래서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이제 2030년대 후반에서 갑작스럽게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 용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럼 그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에너지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있죠. 그럼 그 공백을 뭘로 메우냐? 지금 태양광으로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뒤에 이제 90기가와트까지 태양광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11차보다 훨씬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기가와트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 기존의 해상풍력이 꽤 여기 차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성 없다라고 판단되니 그것을 나머지 태양광으로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보급 목표가 80기가와트, 87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연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출력 입장에서 정당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랴부랴 본인들의 목표를 채우기 위한 이 움직임이 아닌가, 급하게 태양광을 메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보급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요거에 이제 들어오면 사실 가격이 떨어져서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왜 이 유럽 국가와 미국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양광을 배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잠식도 있겠지만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가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90기가와트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정말 날이 좋고 햇빛이 잘 들면 9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고, 날이 안 좋고 뭐 장마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뭐 10기가와트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이 공백이 80기가와트까지 생길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막 지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구간, 필요한 시기에 이 80기가와트 공백이 생기면 그 80기가와트는 뭘로 메우냐? 원전으로 메워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원전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면서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치로 하는 30%의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원전의 출력을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늘려야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원전이 예를 들어 이제 출력 정지가 일부 일어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2개 정도 꺼진다. 그러면 그 안정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때마침 이제 태양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그게 겹쳐버린다. 그럼 80기가와트가 또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많은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지를 과연 이 기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부터가 상당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AI 강국과 어떻게 이 태양광이 계속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을 80기가와트 늘리는 것이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저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채로 왜 이 태양광만 이렇게 계속 늘리려고 하는지가 그것부터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당연히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100km로 꾸준히 그냥 이 등속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갑자기 50km로 급 감속을 했다가 또 갑자기 100km로 확 늘렸다가 이렇게 이제 수시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이 차가 소모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태양광에 의해서 계속 수시로 이 기저에너지원은 전력에 대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이 출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낮에는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계절마다 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저에너지원은 거기에 맞춰서 이때는 늘렸다가 이때는 떨어뜨렸다가 이때는 늘렸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총 에너지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무리하게 출력 조절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일단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태양광 90기가와트까지 급속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실 저도 이렇게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싶은데 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지지를 할 정도로 결국에는 태양광도 궁극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에너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대한 그런 태양광 패널들,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태양광 패널이 궁극적인 기술이고 현재처럼 이렇게 기후 영향이 많이 받고 특히 중국은 이 사막에 많이 패널을 깔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막도 없고 이렇게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장마가 있는 그런 계절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는 국가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늘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국내를 떠나서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원자력 발전, SMR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SMR 원전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전력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AI 버블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AI의 경제성을 위해서 전력을 무조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초점으로 세계는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력에 대한 이 인프라 이제는 단조 기업들, 건설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